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도 자살하러 가기 전날 내가 한 게 뭔지 알아? 아르바이트.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밤 10시까지 완전히 끝내고 다음날 새벽같이 떠날 준비를 하려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온 거야. 죽으러 가기 전날 그렇게 과외 마지막까지 하고 이런 의지가 어딨어. 그치? 그렇잖아. 엄청난 의지의 인간이에요. 저도 이게 이제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란 질병 자체랑은요. 안녕하세요. 쿠쿠작스의 이선구. 이선아입니다. 얼마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하는데 남편이 이게 뭐니? 그래서 이제 봤더니 옛날 일기장이야. 이렇게 일기장을 보는데 중고등학교 때 썼던 거야. 내가 충격받았잖아. 내용이 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희망이 없다. 죽고 싶다. 다 이런 내용이야. 그때는 내가 스스로 나는 좀 되게 염세적이다. 비관적이고 또는 약간 좋게 포장하면은 철학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내가 그거를 딱 보는데 그냥 나는 우울증이야. 정말? 청소년 우울증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 되게 힘들었구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 대학교 때도 보면은 맨날 우울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 20대 초반에 MDD가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 언니는 치료 받았어? 지금도 우리가 우울증 잘 모르잖아. 그때는 더 몰랐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더군다나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일까? 그러면서 도리어 더 자책하고 막 그랬지. 심해지면 이게 자살 생각이 들잖아. 어떻게 죽어볼까? 막 죽는 거 방법에 뭐가 있나 막 검색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막 계획을 짜. 심각해졌을 때는 내가 그 단계까지 갔었어. 진짜? 산에 가서 이제 떨어져서 죽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되게 희한하다. 그때 내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랬는지 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도 자살하러 가기 전날 내가 한 게 뭔지 알아? 아르바이트.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밤 10시까지 완전히 끝내고 다음날 새벽같이 떠날 준비를 하려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온 거야. 그날 집에 들어오다가 내가 강도를 만났잖아. 집 앞에서. 그 뻑치기? 퍽치기. 자기 기억나. 알지? 나 기억나. 자기 알지? 20몇 그게, 년 전. 그래, 그 뻑치기야. 그때 뻑치기야. 그게 퍽치기야. 아, 진짜로? 벽돌로 그때 뻑치기? 벽돌로 퍽치기 2번. 응급실 실려갔잖아. 그래서 응급실에서 언니 어떤 생각을 했어? 너무 무서운 거야. 죽을까봐.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우울증 환자가 죽고 싶다고 하는 게 죽고 싶다가 아니구나.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구나. 그걸 내가 진짜 몸소 깨달았어.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났어. 이제 그게 이제 20대 초반의 일이지. 우리가 정상적인 우울감과 병적인 우울감을 사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를 쫀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우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가 내가 사라지고 싶다. 이 정도의 깊이로 간다면 그거는 병적인 우울감. 그러니까 3, 4일은 비가 올 수 있는데 2주 내내 비가 내리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의 깊이의 우울감이 2주 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의심을 하고 병원에 찾아보시는 게 좋고. 어디 다쳤어. 그럼 우울하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는 헤어졌어. 우울하죠. 막 주식 엄청 폭락했어. 우울하죠. 근데 우울증은 이런 우울감이랑은 전혀 달라요. 정말 아주 많은 증세들이 굉장히 깊이 또 아주 오래 심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우울한 거 누구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전혀 아니다. 7, 80년 전에서는 우리가 멜랑콜리 타입이라고 하는 정말 기분이 축 처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이런 타입의 우울증이 많았다면 요새는 짜증나는 우울증 타입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회사는 다 다녀요. 그리고 또 학교도 가요. 근데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도 다 거슬려서 막 싸우고 시비 붙고. 그러면 제가 아까 우울증 심하고 막 자살 막 계획 짜고 이랬는데도 제가 일상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막 못하고 어디 가서 진짜 뭐 술만 마시고 또는 막 술병 너버러져 있고 막 집안에 누워만 있고 우울증이 다 이렇다 그렇지도 않아요. 꾸역꾸역 그렇게 정말 티 하나도 안 내면서 사는 우울증도 꽤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는 막 우리랑 있을 때만 그러지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막 그럴 때는 막 깔깔대고 웃고요. 뭐 게임만 하고 뭐 TV만 보고 이건 우울증이 아니다. 뭐 그런 분들. 근데 사실 우울증이 심할 때 막 게임 중독처럼 또는 이렇게 막 술 중독처럼 또는 막 이렇게 쇼핑 중독처럼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 특히 젊은 사람들
성인기 초기라든지 이제 청소년기들은 더 막 친구들 만나는 거 집착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 약 먹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우울증 약 먹는다? 공황장애 약 먹는다? 이거는 왜 그렇게 좀 꺼려질까? 그 밑바닥에 이제 아주 깊은, 이제 오래된 뿌리 깊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병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의지의 문제, 어때 마음이 약하다, 성격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 그래서 생긴 상태지 이게 뭐 뼈 부러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질병이라는 생각을 자꾸 못하니까 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불균형,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면서 생기는 이제 질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당뇨 이런 어떤 내분비내과 가듯이,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부족한 호르몬들을 약으로 먹든지 주사로 맞든지 그렇게 보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 이렇게 많이 잘 있으면 되는데 막 부족해지는 거예요. 결핍되고. 그러면 이제 병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인슐린이 이렇게 좀 풍부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 부족하면 인슐린 당뇨잖아요. 부족하면 당뇨 생기고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부족해지냐 이것도 많이 질문하죠.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럴 때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몽창몽창 쓰이고 어떤 스트레스가 그 역치를 넘었을 때 신경 호르몬들이 병을 일으킬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이제 썰도 있고. 우리가 담배를 막 2갑씩 핀다 이러면은 100% 폐암 걸리나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폐암에 걸리고 일부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체질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 있고 암의 가족력이라든지 좀 이 유전적으로 체질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팍 받았다, 너무 오래 받았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막 이쪽을 관장하는 그런 체질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소위 뭐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우울해하냐, 우울증 걸리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첫사랑에 실패했다, 또는 뭐 중간고사에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런 거만으로도 확 심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 체질적으로 아주 튼튼한 사람, 이제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 지인이 그렇거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 굉장히 심하고 되게 막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우울증이 없어. 전혀 우울증에 걸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난 거죠. 이쪽 튼튼하게. 우울증에 걸릴 때는 보통 3가지가 이제 빵 이렇게 딱 합쳐졌을 때 빵 하고 우울증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3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질,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렵게 말하면 타고난 생물학적인 요인. 2번째가 사실 심리적인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급하게 막 1, 그 다음에 100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사람이랑 좀 이게 달라요. 그 3번째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스트레스, 보통 5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 이제 건강 문제, 뭐 암 선고 받았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잖아요. 건강 문제, 그다음에 진로 문제, 대학 입시 떨어졌다, 뭐 회사에서 잘렸다 이런 거요. 3번째가 이제 대인관계 문제, 남편과의 불화, 애랑 뭐 굉장히 관계 안 좋다 이런 거. 4번째가 무슨 소송 문제, 법적 소송 문제. 5번째가 뭐 경제적인 문제, 돈을 뭐 파산했다, 뭐 이제 이런 거요. 이런 게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체질적으로 약간 약한데 사고방식이 조금 부정적인 심리 상태였다가 어느 날 엄청난 스트레스 사건이 빵 하고 터졌다. 그러면 이제 아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우울증 질병이. 바꿔 말하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삶이 늘 풍파야, 막 모진 풍파를 늘 막 몰아쳤고 막 뭐 심리적으로도 약했는데 워낙 튼튼하네, 이 신경 전달 물질 쪽이. 그러면 이제 우울증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게 합작해서 그렇게 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이제 취약한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갱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임신했을 때 또는 출산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취약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랑 실제로 우울증이랑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의 그 변화에 따른 우울증 환자분들이 확실히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뭐 2대1이다, 뭐 1.5대1이다 많은데, 아무튼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이제 우울증의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훨씬 더 좀
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후군으로도 많이 오세요. 이게 뭐 한 50대 되시는 분들이 나 이거 갱년기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산부인과 들르셔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갱년기 증후군이랑요, 우울증이나 공황 증세랑 증세가 되게 비슷해요. 확 뜨겁고 덥고 잠 못 자고 막 화끈거리고 막 식은땀 나고 이제 이런 게 갱년기 증세일 수도 있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갱년기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일 수도 있고, 이걸 두 개 산부인과랑 꼭 한번 진료 보시라고 제가 설명 보통 드리고요. 두 개 같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둘 다 치료 받으시면 정말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사실 우울증이 있으면 언니 나는 검은 선글라스를 꼈다 그래. 뭘 봐도 검게 보이는 거지. 그 상태에서는 면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눈을 마주쳤는데 나를 흉보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나의 미래는 불행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미래는 사실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도 행복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하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저도 했었거든요. 저도 한 3년 6개월 했나?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상담 하잖아요. 친구한테도 야 내가 뭐 어제 뭐 남자친구랑 이랬는데 막 전화 막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 어때요? 그때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하거든. 즉 나아가질 못해요. 제가 직접 약을 먹어보고 이제 치료가 되고 하니까 그냥 다음 얘기 이렇게 쭉쭉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울증이 심할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에너지도 없고 막 불안초조하기 때문에 뭐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게 도리어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증세가 좋아지고 나서 적어도 잠은 좀 자고 밥은 좀 먹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숨도 막 차고 공황 증세 오고 막 스위치 켜기도 힘들고 이럴 정도의 우울증에서는 좀 미뤘다가 기운 좀 생기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좀 할 수 있게 됐을 정도 되면 심리 상담을 같이 병행하면 아주 파워풀하다. 저 그렇게 너 의지의 문제니까 네가 좀 의지를 좀 굳게 가지고 네가 좀 운동 좀 하고 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좋아지길 바라면 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의지가 안 생기니까 괴로운 건데. 그러니까 그게 병인데.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질환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드리는데 이게 질환이 아니면 왜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 아닌데 죄송합니다. 왜 정신과 레지던트를 4년이나 하겠습니까? 의지의 문제라면 이게 뭐 아무나 치료를 하죠. 근데 전문의라는 거죠. 아까 뭐 의지의 문제 얘기 잠깐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죽으러 가기 전날 그렇게 과외 마지막까지 하고 이런 의지가 어딨어. 그치? 그렇잖아. 엄청난 의지의 인간이에요. 저도. 즉 이게 이제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란 질병 자체랑은요. 의욕이 있게 뭘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울증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바뀐 거예요. 우울증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걸 하게 돼요. 마치 그건 뭐랑 똑같냐면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은 쩔뚝쩔뚝 걷잖아요. 너 보기 싫어 좀 똑바로 걸어.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다리뼈가 붙으면 쩔뚝대고 걸으라고 해도 똑바로 걸어요. 즉 우울증이 치료되길 바라는 거는 다리뼈가 붙기를 기다리는 거가 똑같다. 그래서 이제 다리뼈가 붙으려면 기부스 하고 가만히 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울증이 심할 때는 그냥 약 잘 먹고 그저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요것만 이제 좀 잘 신경 쓰시면 되고 나중에 점점 좋아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거든요. 야 네가 우울증이면 나도 우울증이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국가대학 다닐 때인데 화장하고 옷을 이쁘게 입고 다니면 저는 정말 우울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가 무슨 우울증이야? 야 너 좋아 보인다까지 얘기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보고 잘 지낸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진짜 화장으로 이게 가리고 이렇게 좀 웃어주면 잘 지내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약간 소름 끼치게 아이러닉했던 정말 이상하다 라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우울증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방어적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지내게 보이고 싶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되게 많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딸이 우울증이라고요? 뭐 이런 거. 우리 남편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안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또 많이 그 하는 말 중에 약에 의존하지 마라. 그 말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암제를 먹는다고 했을 때 왜 너 약에 의존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항암제를 먹으면서 암을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약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이걸 치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아니 너 우울증 약을 지금 2주나 먹었는데 왜 하나도 안 좋아져? 당장 끊어. 효과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 약은 이제 꾸준히 드셔야 한 달 내지 2달 안에 효과를 보기 시작하시고, 이 치료 기간이 6개월에서 이제 1년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수술하듯이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생겼고 점차적으로 좋아져요. 근데 사람이 그 마음의 욕심이 약을 먹었으면 마치 해열제처럼 금방 우울증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신경 호르몬의 밸런스는 서서히 맞춰져 가게 약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보호자분들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울증 약 먹으면 뭐 부작용 심하지 않아요? 바보 되지 않아요? 치매 걸리지 않아요? 이제 중독성 뭐 이런 거 다 이제 틀린 얘기들이 많고요. 저도 이제 뭐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어떤 거 다른 거 먹어보면 좀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도 부작용 없이, 그러니까 6개월 1년씩 먹는 거거든요. 부작용 있으면서 그렇게 오래 못 먹어요. 부작용 같은 거 전혀 없이 편안하게 이제 약물 치료 잘 받고 뭐 1년 먹고 이제 끊으면 약 끊고도 잘 지내요. 제가 우울증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바람입니다. 우울증이라고 얼굴에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이제 다녀도 심한 우울증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집안에만 있는 그런 어떤 환자로 생각하면은 이제 절대 안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